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여정. 숨겨진 사건들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하는 채널, 진실이 그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경기도 화성을 공포에 떨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33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다가 2019년 DNA 과학 수사로 마침내 진범이 밝혀진 충격적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 진실이 그림자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9월 15일 저녁,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1세 노인 이양순 씨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괴한에게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몸에 옥수수 속대를 삽입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화성군은 인구 7만 명의 조용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빨간색 머리끈을 사용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이는 훗날 연쇄살인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화성 지역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경찰은 아직 이것이 연쇄범죄의 시작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발성 사건으로 여기고 용의자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이미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화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7년 1월까지 4개월간은 추가 사건이 없어서 경찰과 주민들은 범인이 체포되었거나 지역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10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세 여성 홍모 씨가 화성군 정남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범행 수법이 첫 번째 사건과 동일했습니다. 강간 후 살해하고 몸에 옥수수 속대나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을 삽입하는 끔찍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1987년 5월 2일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5세 여성 서모 씨가 화성군 봉단면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찢어서 눈을 가린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988년 9월 7일에는 네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4세 여성 박모 씨가 화성군 매송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지역도 화성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작전을 펼쳤습니다. 화성군 전체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상한 인물들을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수사의 허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어 범행이 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988년 12월 12일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세 여고생 이모 양이 화성군 우정면에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의 여고생이 희생된 것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총 200만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1444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썼습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윤모 씨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장시간의 고문에 가까운 조사와 협박으로 결국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89년 9월 16일 여섯 번째 사건, 1990년 1월 14일 일곱 번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성 지역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혼자 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화성군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졌고 조기 해결을 위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도 용의자들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해였습니다.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1월 14일 7번째 사건에 이어 9월 12일에는 8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세 소녀 박모 양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범인의 잔혹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박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용의자가 된 것입니다. 박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범은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11월 15일에는 9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1세 여성 김모 씨가 화성군 장안면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는 완전히 미궁에 빠졌습니다. 박모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동일범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모 씨의 무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4월 3일 10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5세 여성 권모 씨가 화성군 정남면에서 살해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연쇄살인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1991년 4월 3일을 끝으로 더 이상 유사한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중단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중단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 10명의 여성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국 수사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화성군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중단된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경찰의 수사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과 수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DNA 검사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이 본격화되었고 수사 매뉴얼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진범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었습니다.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1991년 이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이 도입될 때마다 증거물들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외국의 선진 수사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FBI의 프로파일링 기법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범인은 20대 30대 남성,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잘 아는 사람, 성적 충동이 강한 사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DNA 검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을 재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80-90년대 증거 보관 기술의 한계로 많은 증거물들이 손상되거나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사건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과거 용의자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불일치 결과만 나왔습니다.
2019년 9월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인물은 이춘재. 1994년부터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56세 남성이었습니다. 이춘재는 1994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25년째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정밀 DNA 검사 결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3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것입니다. 이춘재는 1963년생으로 첫 사건 당시 23세였습니다. 화성군 태안읍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성적 충동과 폭력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33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1991년 마지막 사건 이후 3년간은 평범하게 생활했고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진실이 그림자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33년 만에 밝혀진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DNA 매칭으로 정체가 밝혀진 이춘재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10건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추가 자백이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 외에도 수원과 청주에서 추가로 4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었던 셈입니다. 이춘재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적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미리 지역을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곳을 파악하고 여성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한 후 범행에 나섰습니다. 범행 후에는 철저히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는 등 DNA나 지문이 남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춘재는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범행 시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991년 범행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경찰 수사가 강화되어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 처제를 살해한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춘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33년간 누명을 쓰고 살아온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 씨였습니다. 그는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윤 씨는 1989년부터 20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습니다. 10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 씨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18년간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화성군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웃 중에 살인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속에서 33년을 보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과 상처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수사 역사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수사의 중요성,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의 필요성, 성급한 결론의 위험성 등을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2019년 진범이 밝혀지면서 3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과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째, 과학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1980~90년대 당시의 원시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이런 치밀한 범죄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DNA 검사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둘째,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의 필요성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과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성급한 결론의 위험성입니다.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감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을 단정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무고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한국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춘재는 이미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어서 화성 사건에 대한 추가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학 수사의 발달, 수사 제도의 개선, 인권 보장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33년간의 미해결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이 그림자는 앞으로도 이런 미해결 사건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더욱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과학과 정의가 결국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 그것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